안녕하세요. 바르시대입니다. 오늘은 성중독자의 배우자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 또 그들이 그 배우자로서 의존되어져 있는 병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 안녕하세요.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성중독자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중독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중독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존되어져 고통 겪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큰 틀 안에서는 동반 의존, 코디펜던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이 성중독자의 아내를 특별히 따로 다루는 것은 배우자, 꼭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까지인데 이 배우자를 따로 다루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이 없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들을 만나봤을 때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는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성중독자의 배우자, 의존되어져 있는 배우자는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냐면, 성에 중독되어서 정상적이지 않은 그 포르노와 마스터베이션을 포함해 그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거라고 간주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가족들 중에 배우자가 그 고통을 겪게 되고 거기에 또 의존되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정서적으로 얽히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 성중독자의 배우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겪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 아내를 이제 보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포르노와 또 마스터베이션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게 결혼 후에도 사실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 사실을 이렇게 어느 순간에 알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수치심, 분노, 그리고 막 비위를 맞추려고 하다가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또 짜증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게 정서적인 역학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또 저의 이 문제를 아는 이제 몇 분들이 저에게 또 성중독자를 소개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을 좀 도와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성중독자의 배우자들을 이제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성중독자의 배우자 중에 남자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성중독자는 여자고 배우자가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했던 적도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은 성중독자는 남자인데 이제 여자가 배우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엔 제 아내와 이렇게 같이 전화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위로를 주고받고 또 자기가 겪었던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눴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 또 실제 어디 이렇게 아는 상담사분이 성중독자 배우자들이 오면 이제 저에게 연락을 해줘서 이제 연결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에 또 잘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고 수치스러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성 중독자의 그 배우자들은 이 중독자의 배우자들의 특징들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성중독만의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을 또 이제 더불어서 같이 갖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각각의 모든 중독이 그래요. 마약이든 게임이든 또 도박이든 또 뭐 성이든 모든 중독에서의 그 특징이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배우자들이 각각의 그 공통점들 그 각 모든 중독자의 배우자로서 갖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또 각각의 중독마다의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과 신체를 상해하고 약간 제정신이 아니게 되니까 이제 법적인 문제들도 걸리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또 배우자로서의 어떤 특징들이 있을 거고 또 갬블링은 또 뭐 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또 알코올은 또 뭐 그 이제 뭐 또 나름대로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 그렇습니다. 중독자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배우자로서 갖는 특징이 있고 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더불어서 성중독자의 배우자로서 갖는 그 고유한 좀 특별한 그런 더 문제들이 있어요. 자, 먼저 이 패턴을 그냥 볼게요. 이 성중독자 배우자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배우자가 좀 얘기하기 쉽게 그냥 남자라고 할게요. 꼭 성중독자가 남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배우자가 남자인 경우도 있고 여자인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그냥 편하게 남자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더 많이 접촉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래서 남자가 이제 업소를 다녀요. 예, 매매 업소를 다니고 돈을 씁니다. 근데 여자가 몰랐어요. 여자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를 카드 내역서를 딱 보거나 핸드폰을 추적하다가 살펴보다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처음에 갖게 되는 건 뭐냐면 엄청 복잡 미묘한 생각들이 이게 듭니다. 이게 성중독자 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의 성중독자인 거를 배우자가 알았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일단 배신감.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속이고서 이럴 수가 있나. 또 수치심. 이게 창피하다. 어디다 얘기할 수도 없다. 또 죄책감. 내가 이거 잘 못해줘가지고 잘 대우를 못해줘서 이런가? 스트레스 줘서 그런가? 어떠한 관계들에 있어서 원활하지 못해서 그런가? 죄책감. 그리고 이게 당황스러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당황스러움. 또 이제 순간적으로 드는 건 이런 녀석이랑 내가 못 산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들. 또 자녀에 대해서 민망해하는 마음들. 또 시댁에 대해서 내가 서운했던 것들이 막 이렇게 생각나거나 아니면 거기다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친정에다 얘기해야 되나? 친구들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들이 막 복잡 미묘한 생각들이 막 돕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당연히 상대방의 추궁을 하겠죠. 이제 왜 그랬냐?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폭언도 하고 폭력도 하고 열받으니까 얘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보들을 얻어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 대부분이 거짓말이에요. 대부분이 사실 자기가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 10번 불륜을 했으면 10번이라고 당연히 얘기 안 하겠죠. 한 번, 두 번이라고 얘기하겠죠. 대부분이 거짓말인데 어쨌든 신랄 같은 그래 한 번뿐이라니까 한 번이라고 거짓말하게 돼요. 한 번뿐이라니까 뭐 요번 한 번이라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걸 이제 믿습니다. 아니면 요 사람들이 거짓말하거나 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이제 자기가 그냥 성중독자여서 행위를 한 건데 외부에서 조건을 가져옵니다. 내가 요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다고 다 그 업소에 가고 불륜합니까? 아니에요. 핑계예요. 하고 싶어서 해놓고서 외부의 조건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를 대고 자기도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외부의 조건에서 핑계를 대는 거죠. 이게 제일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스트레스 줘서 당신이 내게 관계를 제대로 안 해줘서 당신이 내게 소원해서 당신이 출산하고 아이로 인하여 바빠서 임신해서 내가 이런 실수들을 이렇게 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신부님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마스터베이션을 평생 한 번도 안 하고 아니면 결혼하기 전까지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배우자 이외에 어떠한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 성중독자들이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도 믿고 아니면 믿지 않더라도 이게 핑계를 대는 거죠. 왜냐면 이제 모면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약속들을 막 해요. 내가 이제 다시 나지 않겠다. 아니면 이런 조건들을 갖춰주면 당신이 나에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남을 가져주면 내가 이제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 조건들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아니면 직장을 옮기겠다.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피하려고. 자기도 그렇게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믿습니다. 아내가 믿고서 그러면 이제 그 요구 조건에 이제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정해진 횟수들 일주일에 한 번은 자기가 몸이 안 좋더라도 아프더라도 이제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좋은 말도 이렇게 말씨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직장을 좀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면 좀 집에서 쉬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돈을 넉넉히 줘서 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게 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이거와 동시에 또 배우자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촉각이 있어서 이제 예민해서 감시랍니다. 아니면 이제 예민하게 반응한 거예요. 예를 들어 핸드폰에서 직장 동료에게 전화가 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면서 누구냐고 막 추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동선에서 시간이 비어요. 그러면 당신 이 시간에 어디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 막 쪼기 시작합니다. 조건들에 있어서 부합해서 잘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조건 이외에 그 이제 감시와 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쪼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게 되면서 점점 사랑이나 애틋해하는 마음보다는 집착, 두려움, 강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변에 이야기하지 않고 않는 경우들이 많고 내면에서 이렇게 골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이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서적인 끈이 생겨요. 그 사람과 나와의 정서적인 끈.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에 대한 그 끈이 생겨서 거기에 온 신경이 곤두서서 여기에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나도 좋고, 싫으면 나도 불안하고, 그 사람이 뭔가 일이 바쁘면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이 뭔가 추정하고 불평하면 자기도 힘들어하는, 자기 죄책감을 갖는 이 정서적인 끈으로 인해서 자기가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성중독자는 기가 막히게 그거를 깨닫고 무의식적으로 딱 깨닫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넘어져 놓고 또 재발해 놓고 당신이 나 그때 이렇게 안 했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우자가 그 배우자에게 서운한 소리를 단 한 번도 안 할 수 있나요? 늘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서운한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죠? 근데 이 성중독자는 당신이 나를 서운하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서운하게 해서 내가 그동안에 그랬던 거야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이후에 내가 실수로 뭐 서운하게 얘기했거나 아니면 서운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면 가서 이제 그거를 핑계 삼아 재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핑계지 이것 때문에 재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핑계라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자는 점점 더 미쳐갑니다. 기둥식으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독과 똑같은 증상들이 나와요. 사람에게 중독되는, 성중독자에게 중독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래요. 노력을 해요. 중독의 특징이 뭐죠? 자기가 몸을 하려고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무너져요. 그러다가 또 안 하려고 해요. 무너져요. 또 안 하려고 해요. 무너져요. 주가 떨어지듯이 딱딱딱딱 떨어져서 나중에서는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분노와 원한과 죄책감이 들다가 나중엔 그거마저도 없는 완전 반시체 상황이 되잖아요. 죽기만을 기다리는 이 그 성중독자의 배우자가 그 성중독자에게 의존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비율을 맞춥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재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그랬구나. 아니면 내가 감시가 소홀했구나. 다시 노력해요. 그래서 또 재발해요. 내가 부족했구나. 감시가 소홀했구나. 또 노력해요. 또 재발해요. 그러다 이게 점점 툭툭툭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조절할 수 있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재발하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그 감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갈 걸 안 가나요? 할 걸 안 하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끊어내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야. 그래, 너 하지 말라고 했고 내가 하지 않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어. 아니면 모든 카드와 돈을 끊어버리겠어.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경계선을 딱 이렇게 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너는 너의 인생이야, 나는 내 삶이야 라고 이렇게 딱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여기에는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제력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또는 사회가 알면 어떡하나 하는 수치심과 두려움, 또는 이것을 내가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겠다 하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아니면 내가 올바른 가정을 꾸려보고 싶었던 그 생각들, 그 마음들의 그것들을 깨고 싶지 않은 그런 두려움들, 이것들이
그 어느 것 중에 하나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정서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동반의 정도 병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제 이것에 대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이것이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거나 상대방에게 잘해줘서 이것이 선행이다 또는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했을 때 자신은 급격하게 병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삶이 없어요. 오로지 그 사람의 삶에 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파수가 그 사람에게 맞춰져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의존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삶, 누리는 것들은 없어요. 오로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서 내가 싫어도 하게 되고,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서 내 삶이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녀에게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오로지 배우자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중독자의 이 배우자로서 이 성중독자의 배우자는 특징이 수치심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잘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알코올도 그래요. 마약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음식이나 또는 알코올은 그래도 좀 우리 술 문제가 있어. 병원에 요번에 입원했잖아. 또는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들 좀 얘기 어느 정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성 문제는 특히 여성은 굉장히 수치스러워서 꼭꼭 싸매서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담사에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굉장히 창피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의 성적인 매력이 자기에게 없다고 느끼거나 자기가 그 성적인 요구들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생각을 스스로 하거나 상대방이 주입을 해서 이 생각들을 갖게 됐을 때 또는 이런 내면의 기저 가운데서 그 수치심에 꽁꽁 싸매어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때론 자기 말고 처갓집 식구들이나 아니면 처갓집은 잘 얘기 안 하겠죠. 시댁의 식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가족 단위로 또 이게 수치심 가운데서 똘똘 싸매어 주는 그 비밀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엮이는 가정에 대한 책들을 혹시 읽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엮이는 가정의 특징들이 이 성중독자 가족에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비밀이 많다. 또는 상대방에 의존돼 있다. 또는 누군가의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 또는 뭐 자기의 삶이 없다. 이런 것들이 쫙쫙쫙쫙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중독자 자녀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자기의 부모가 성중독자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그걸 철저하게 숨기거든요. 근데 정서적인 공허함과 어떤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중독자의 이제 보통의 이제 그 성중독자에 관련된 이제 영화를 해서 동반의존에서도 이야기했던 영화 땡스 포 쉐어링이 있습니다. 땡스 포 쉐어링에 보면 이 병든 이 아내의 모습이 딱 나와요. 그리고 그 새로 연인이 되었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결혼 안 했는데 데이트하는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의존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중독자인지 몰랐는데, 남자가 중독자인지 몰랐는데 성중독자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수치스러워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상대방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민해지기 시작해서 굉장히 신경질을 냅니다. 그리고 남자가 뭘 하지 않았는데, 재발한 게 아니었는데 여자가 굉장히 스스로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 돼서는 어떻게 되냐, 더 이상 당신이랑 못 만나겠어, 제발 나를 그만둬 막 하면서 제풀에 이제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가족이 나오는데 그 같은 영화에 이제 결혼한 그 남자와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남편이 이 성중독으로 인하여 고통 겪었던 그 시간들로 인해서 눈치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원한이 있어요. 그 안에 원한이 있어서 무슨 사건만 생기면은 이것이 퍽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막 짜증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고, 또 자기 자녀에게 막 이렇게 의존되어서 이렇게 절절절절 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말 성중독자의 가족이 어떤가, 또 관계에서의 매여져 있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정말 이 성중독자 이 아내들에 대한, 또 남편들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요. 꼭 여자만이 배우자가 아니에요. 남자들도 고통스러워합니다. 남자들은 자기의 아내가, 배우자가 또는 이성 친구가 성중독자라고 어디다가 얘기하겠어요. 여기도 수치스러워하고 비밀이 많습니다. 근데 이 성중독자 이 가족이, 이 배우자가 그 수치심과 그 고통과 죄책감과 그 분노와 원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얽혀있는 이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 아내도 이제 여기에 대해 고통을 겪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힘내셨으면, 뭐 힘내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그렇게 위로가 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 당신이 혼자가 아니다. 얼마나 힘드셨냐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회복이 해야 돼요. 건강하게 자기 삶을 영위해야 되고, 자기 누려야 되고, 관계 설정들을 다시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상대를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회복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설정해야 되고,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집중하느라 소홀했던 그 자녀들에게 또 다시금 관심을 돌려야 될 때입니다. 뭘 해야 된다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다시금 회복의 과정에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회복과 어떻게와 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걸어가기 원하시는 분, 카페에서 저희들 가입하셔서 함께 과정들을 밟으실 수 있고, 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입문, 뭐 기본, 중급, 고급 단계로 이렇게 회복의 과정들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구독을 이렇게 누르시면 알림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 멘토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든 분들, 지금도 힘들지만 제 가운데서 애쓰시고 있으신 많은 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오늘도 고통에서 또 회복하고자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